존경하는 이두호 서강성 공동대표님, 그리고 자유수호 국민운동 회원 여러분,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헛인사만은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 한효정 부모님을 잘 알고 지내면서 지금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좀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는 도덕, 재무정, 국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셨는데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는 윤석열 새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참 큰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많은 불안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회견과 헌법의 달인이 아니라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겼던 분이 대통령이 되시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지만 그간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세력이 그리고 또 그런 의도는 아니라도 생각이 너무도 부족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파괴시켜 놓은 정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새로 대통령이 된 분 힘만으로 참 정상을 찾기는 매우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일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여 주어야만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시키고 재도약하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제가 안 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강연 부탁을 받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주제를 고를까. 그러다 생각한 것이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 태어났던 시절로 돌아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며 우리의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정신의 독립정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적 재무장을 하는데 척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회원들께서 연배로 보아서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직접 모신 경험은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승만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역사학교로서 훈련을 받았고 어렸을 때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알았던 사람으로서 편안한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강연이라기보다는 나름 대화의 장으로 생각을 하고 원고를 읽는 대신에 그냥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제가 오늘과 비슷한 주제, 이승만에 대한 오해와 국회라고 하는 글을 그 전에 써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강연이 끝나고 한효정 고문께서 그 글을 나누어 드리겠으니까 조금 더 체계적인 것은 그것을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승만이고 또 왜 박정희인가, 이 정재호 선생님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그렇다. 죄송합니다. 생각 못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죠.
그동안 우리들은 대한민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새로 독립한 나라 가운데서 유일하게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민주주의의 성공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잘 알지 못했고, 마치 민주주의 하면은 소위 민중의 소리를 들으면 전부 다 되는 것 같은 그런 이 착각에 빠져서 지난 몇 년간 6.25 전쟁 이래 최대의 그 혼란과 분열에 빠져들었습니다. 껍데기가 너무 낡았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나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오케스트라 같은데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개별 단원들의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들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노력을 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고, 또 그런 노력과 훈련을 받을 약간의 이 환경적 여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개별적으로 기량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합쳐져서 화음이 되고 훌륭한 음악이 되려고 하면은 지휘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에스트로라는 대가 주인이라는 뜻이죠. 말을 쓰기도 하죠, 음악에서.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훌륭하면 못합니다. 그 국민적 역량을 최대로 키워서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야 그 나라가 바로 서고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 일본에게 주권을 뺏긴 이후 스스로 그들을 꺾을 힘은 없었지만 참 하늘이 도와서 천재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만났던 것입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대통령 하면 사람들이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이 박사 그렇게 불렀고 그냥 존경만 했지 자세하게 그분에 관해서 공부를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승만 대통령을 마치 내국론화되듯이 독재자, 심지어는 친일파로까지 모으는 어처구니 없는 짓이 한편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새로 공부를 하고 제가 모르던 그 자료들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로 제가 이승만을 천재적인 지도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6.25 전쟁을 같이 치렀던 벤 플리트 장군은 자기 나라의 상원 청문회에서 이승만 박사를 자기 몸무게만한 크기의 다이아몬드 가치가 나는 한국의 애국자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와이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유해를 모시고 한국까지 왔었습니다. 또 마카더 장군은 이승만은 한국보다 큰 인물이다. 싱만리 is larger than Korea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다고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런 다른 한편 같은 미국인이지만은 보는 눈이 그만큼 헌칠하지 못하고 미군 총사령관으로서 자기가 한국에서 총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성실한 군인이었던 하지 장군 같은 분은 사사건건 한국의 이익이 미국과 다른 것을 상기시키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썽을 부리는 이승만을 못마땅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지 장군도 이승만의 위대함을 인정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6.25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을 방문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제발 혼자 북진을 하겠다고 날뛰지 마라.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해달라. 그런 친서를 전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곧바로 그 다음날 내가 북진 통일에 나설 때는 미리 알려주기는 하겠다 라는 식으로 발표를 해서 이게 전 세계 언론에 떴습니다. 미국 측으로서는 미국과 유엔의 덕분으로 대한민국이 전쟁에서 살아남았는데 그렇게 미국 대통령의 의사를 무시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닉슨을 다시 만났을 때 이 박사는 조용히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미국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으로 세상에 알려지면 당신들은 공산주의자들과 대결하는 마당에서 하나의 중요한 이점을 잃을 것입니다. 내가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믿어야지 그것이 이쪽에 무기가 되지 내가 당신들 뜻대로 움직인다면 저들은 계책을 세우기에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오. 내가 어떻게 당신들과 의논 없이 당신들의 도움 없이 혼자 북진 통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닉슨이 자기 회고록에서 이런 훌륭한 지도자에게서 자기가 한 수를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남들의 눈에 비친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승만 대통령을 평화하는 완전 캠페인이 벌어지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시기 직전에는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괴동상이 동영상까지 만들어지면서 이승만은 이미 100년 전부터 정말 쓸모없는 하와이 깡패에 불과했는데 선교사들의 등에 업혀가지고 권력을 갈취하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고 그러한 동영상을 만든 사람들이 법원에서 사자 명예훼손 쪽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학교 학생들에게까지 보여지면서 새세대 우리 국민들은 이승만이 누군지 알 필요도 없다고 하는 그런 그 결론을 내릴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애국 열정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오해나 어떻게 보면 이해 부족이 심하겠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승만 대통령께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점을 짚어드리기로 했습니다. 흔히들 이승만은 왕족 출신이라 오만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세종의 아드님인 양녕대군의 후손이지만 1875년 그분이 태어나실 때 몰락한 왕실의 왕족의 수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저도 외가 쪽에서 왕족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 태생이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 또 어느 면에서는 나라를 더 잘 이끌지 못했다는 데 대한 책임감, 죄책감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젊은이들이 갈망했듯이 이승만도 이 과거에 합격해서 관계에 진출해서 나라에 공헌할 것을 생각했고, 아버지가 그 생각을 특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갑오경장으로 이승만이 합격하기 전에 이 과거제도가 폐지되자 다른 길로 구국운동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과거 시험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한하게 통달해야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고, 이승만 대통령의 이 한문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6.25 후 80이 넘어서까지 유려한 한시를 썼던 분이고, 그에 앞서서 그분의 또 이 학문적 조예랄 건 얼마나 깊었는지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우리말을 시도 쓴 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목가라고 1898년 해계 소년이라는 이 우리나라 문학의 시초로 생각하는 최남선의 시보다도 더 앞선 작품입니다. 슬프다 저나무 다 늙었네, 병들고 썩어서 반만 섰네, 심약한 비바람 이리저리 급비쳐 몇백 년 큰 남기 오늘 위태, 온새 따짝새 밑을 쪼네, 미혹한 저새야 쪼지 마라, 쪼고도 쪼다가 내 처자 내 몸은 고목이 부러지면 어디 의지, 버티세 버티세 저 고목을 뿌리만 굳박혀 반근되면 새 가지 새잎이 다시 영하 봄 되면 강근이 자란 후 풍우 불로에 쏘라 저 포수 따싹새를 원수의 점임을 남글 쪼아 비바람을 도와 넘어지게 하니 위망을 재촉하니 어찌할꼬. 23살 때 쓴 시입니다. 이처럼 벌써 나라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대단했고, 또 세상을 보는 눈이 그만큼 성숙했던 분입니다. 구국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승만은 왕정 폐지를 주장한다고 한 독립협회의 서대필 선생과 같이 일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왕정 폐지를 주장한다는 근거로 투옥이 되었고, 탈옥을 하다가 잡히는 바람에 종신형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5년 7개월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지냈는데, 그 사이 그 바로 전에 이승만은 한학의 덕에 이제 이 양학의 필요성을 느끼고 배제학당에 입학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또 이 선교사들을 만나고 개인 선생을 또 찾고 해서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가 감옥에 있는 동안은 영어 사전을 편집하기도 했습니다. 6개월 만에 영어 강사가 됐던 분입니다. 그리고 서양의 고전들을 읽고 기독교의 메시지를 근거로 새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고 감옥 안에서 또 포교 활동까지 했습니다. 지금 유영익 박사의 연구를 보면은 그분이 감옥에서 읽었던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썼던 논설이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으로 편집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박용만 선생이
추록할 때 노끈으로 꼬아서 그 원고를 빼내가지고 미국에서 먼저 그 책이 나왔던 것이죠. 그 독립정신의 내용을 보면은 역시 물론 이승만이 20대 후반에 20대에 감옥에 있으면서 쓴 글들입니다. 그 수준은 오늘날 우리 신문 논설이나 사설보다 훨씬 더 높은 순위의 것입니다. 제가 한때 아산정책연구원이라는 데서 그 아산서원이라고 이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하면서 이승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사료를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이 독립정신을 읽고 독후감을 쓰라고 했는데 벌써 그때 10년대 초반 하더라도 이 학생들의 반이승만 편견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책만 읽으라고 하면은 굉장히 반감할 것 같아서 몇 가지 내용이 좋은 책을 주고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생이 숙제를 해왔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승만은 뭐 잘 알지도 못하지만 알 필요도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책을 읽고 싶지는 않았는데 다른 애들이 다른 책을 다 빌려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 책을 집어들었다.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 나이 때 쓴 글인데 그렇게 국제적인 국제 정세에 관한 안목이며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자기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수준이었다는 걸 알고 자기가 참으로 참담하게 느끼며 후회를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상과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이 오해, 허상이 그 차이가 꽤 큰 것입니다. 이승만은 종신형을 받았지만은 조정에 아직까지도 민용환, 한규설 등 진정으로 사람을 알아보는 대신들이 있어서 우리가 일본의 일본의 국권을 상실할 위기에 있는 것을 알고 이승만을 조기 석방시켜 미국의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왕의 사절로 보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러나 미국은 이미 자기들의 필리핀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일본하고 협상을 마친 그런 상황이라 성사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승만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과 5년이라는 시간에 미국에서도 가장 명문인 하버드 대학, 조지 워싱턴 대학,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조지 워싱턴에서 학사,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젊었을 때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국서 영어를 꽤 잘하고 갔는데도 박사학위까지 하는데 7년이나 걸렸는데 도대체 이승만 박사는 어떻게 박사학위만 하는데 저는 7년이 걸렸습니다. 학사를 하고 갔는데 학사를 받고 나서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5년 만에 그걸 다 했느냐. 결국은 그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세상을 꿰뚫어 볼 만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처지였고 다만 소위 그 degree requirement라고 형식적인 여건만 충족하고 논문 하나만 쓰면 됐던 그런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10년에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이론, 그것은 전시의 중립국 배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중립국 선박들을,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이 탁월해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교재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의 조술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나와서 교재로 읽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그 탁월한 인물이기 때문에 청일전쟁에 관한 책도 썼고, 나중에 결국 이 1941년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일본의 그 이 내막기 Japan Inside Out라고 하는 그 이 책을 영어로 조술을 해서 큰 그 호응을 받고 결국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거라는 그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이승만 박사께서는 이제 학위를 받고 귀국을 했지만은 이미 이 나라가 일본의 손에 넘어가면서 기독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자 다시 하와이로 가서 교육운동부터 시작합니다. 이승만의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싸워서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세계에서 독립국가의 국민이 될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받고 우리가 또 그런 힘이 있어야 진정한 그 독립을 성취할 수 있다 하는 걸 그런 그런 식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미국 사람들에게 상당히 좋은 그 인상을 주고 하와이에 많이 일본인들이 정착한 것을 알고 우리의 반일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미국인을 비롯한 외국 열강들의 힘을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독립은 우리만 잘 살고 저들을 해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일본이나 다른 나라와 같이 독립을 누릴 자격이 있는 민족임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항상 알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 학생 때 이승만에게 그 친일 반미국인이 저격당했는데 이 저격범을 변호하는데 통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박사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친일파라고 하는 그런 이 애국심이 부족하다는 지탄을 받기도 했는데 사실 그때 거기에 연루됐다면은 우리가 중동의 테러리스트를 알듯이 이승만 박사도 결국은 테러를 자행하는 사람들 정도로 분류되고 그 후 우리 독립을 위해서 그분이 공헌하셨던 것 같은 그런 기회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무장투쟁을 주장하던 박용만 전 동지와 또 갈라서는 계기가 됐고 오늘날까지도 박용만 쪽을 지지했던 세력으로 하와이에 나와 있는 분들이 이승만 박사의 인격을 표명하는데 앞장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젊었을 때 쓴 그 독립정신에서부터 우리의 실력, 우리의 독립의지를 갖고서 혼자만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이웃과의 공조 또 다른 나라의 힘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다만 그 나라의 성격 또는 그때그때의 처지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하는 것을 달리할 수 있다 하는 굉장히 융통성 있는 그 태도를 보이는 정략가이기도 했습니다. 이승만은 맞으면 동양의 학문과 그 도덕 정신의 진수를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서양의 또 고전을 또 전문서적을 읽으면서 그 동서의 가장
탁월한 학문적 또는 종교적 그 성과들이 같이 만나는 지점에 똑바로 서 있던 인물이기 때문에 당대에 태어났던 세계 다른 지도자들보다도 훨씬 앞서서 넓게 그리고 깊게 사물을 파악하고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벨상 문학상까지 받은 정치인인 처칠보다도 정치 지도자로서 뛰어난 분이 이승만 박사였다. 왜냐하면 처칠은 정상급 정치인이고 지식인이고 했지만 그의 체험의 폭은 영국 귀족의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몰락하는 왕족의 후예로 태어나서 감옥살이에서 고문도 당하며 종신형까지 받았다가 또 일본 사람들에게는 현상금이 걸린 또 체포 대상이 되었고 또 그 와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또 선출되셨다가 또 일찍 또 소련 공산주의자들의 영향을 받는 그 세력들의 책동에 밀려서 탄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이에 없는 자금을 우리 미국 이민한 가난한 동포들이 대주며 그분을 격려해서 소련까지 들어가서 우리에게 도와줄 것을 호소한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 소련을 가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결국은 일본이 앞서서 소련을 자기 편으로 설득했기 때문에 어렵게 비자를 얻어서 도착한 날 오후 바로 그 출국을 당했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참 공교롭게도 오스트리아의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나서 나중에 내조자로 얻으시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승만 박사는 지적으로 사상적으로 모든 것을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까지를 생각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반공을 생각한 분입니다. 그분이 공산당의 당부당이라고 하는 짤막한 글을 1923년 하와이에서 교육운동을 하며 발간하시던 그 태평양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전공이 러시아 역사, 러시아 사상사이기 때문에 그 글을 접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1923년이라는 것은 소련이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 국가가 되면서 소위 진보적인 서양의 지식인들은 자본주의의 피해가 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련의 탄생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걸고 환호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이 서방의 기득권 세력 국가들은 이 공산주의 국가의 탄생을 경계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소련의 공산주의 실험이 이제 겨우 시작되고 있었던 시점이 1923년인데 이승만 박사께서는 벌써 공산주의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쓰셨습니다. 내용이 무엇이었냐? 공산당의 강점은 무엇이냐? 공산주의의 강점은 일하는 다수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다.
공정하고 자유롭게 모두가 살 수 있는 세상. 그것은 바로 당신이 생각하는 바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하는 방법은 안 된다. 재산을 공유하고 기업인들을 배격하고 지식인들을 무시하고 종교를 박해하면 일하는 다수를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데가 없고 생산적인 체제가 작동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의도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주의라고 하는 것은 해롭고 배격해야 된다 하는 것. 즉 소련이 아직도 세계를 위협하는 큰 힘이 되기 전 이미 그것을 이론으로 깨달으셨고 실제로 소련 체제가 스탈린 지하에서 엄청난 독재 체제로 변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반공 사상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기회를 무수히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산주의자들과 접촉을 해보는 경험이 있던 이승만, 김구 선생 같은 애국자들은 소위 우익, 반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를 벌써 이론적으로부터 배격하기 시작한 것은 그 이론 가지고는 노동하는 다수가 잘 사는 그리고 자유롭게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결코 만들 수 없다 하는 걸 알고 그것은 결국 공산당 독재로 치달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즉 동양과 서양의 학문의 정수를 다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에게는 그러한 해안이 가능했지만 미국인들도 영국인들도 독일이나 프랑스는 물론 그분 같은 정말 지적인 토대를 갖춘 반공주의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현실 정치에 부딪혀서 2차 대전 후에 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 이승만 박사는 결국은 반공의 기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상당히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승만 박사가 소위 보수 꼴통이 돼서 기득권 세력만 수호하기 위해서 반공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만 박사만큼 철저하게 고생을 해본 분도 드물었고 그분처럼 민초들의 삶에 대해 걱정하는 분도 드물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통령 기념사를 보면은 민생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는가를 알 수 있고 사실 우리의 재헌헌법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환기에는 국가가 기간산업, 사람의 삶에 꼭 필요한 공공 서비스 같은 것을 당연히 관장해야 되고 더구나 적산, 즉 일본인들의 재산을 처분하는 문제라든가 하는데 국가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남의 나라 역사도 또 되돌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혁명적 공산주의, 즉 사회를 뒤엎어서 가진 자들을 제외하는 나머지를 가지고 평등사회를 이룩한다는 그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목적, 즉 다수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알았습니다. 독일의 사례가 공산주의의 원조인 마르크스의 나라가 공산주의 혁명에 빠져들지 않고 러시아가 그 유혹에 빠져들었던 것은 바로 독일에서는 이 노동운동이 혁명이 아니라 개혁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점차 높여가는 쪽으로 변했고, 또 비스마르크 같은 탁월한 재상이 앞장서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고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이 먹힐 여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께서는 우리나라 같은 바로 약소 민족들, 우리 절대로 공산주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또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이승만 대통령은 만약에 소련이 대일전쟁에 참가해서 한반도에 발을 붙이게 되면은 그건 큰일이다 하는 걸 알고 미국인들에게 제발 소련의 참전 이전에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단 독일이 1945년 5월에 이미 항복을 하자 소련이 이쪽에 힘을 보태주어야 자기들의 희생이 적을 것을 알고 소련의 참전을 독려했던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께서는 공산주의 독재국가인 소련의 손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은 끝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역사가 계급투쟁의 원리에 따라서 발전하는 것이고, 민족이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소위 유산계급인 부르주아지의 도구 역할을 할 뿐, 이 노동자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노동자들끼리 전세적으로 뭉쳐야 산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념입니다. 그걸 빌미로 세계 공산당 조직이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모스크바에 본부를 둔 소련 공산당 휘하에서 움직이는 소위 소련 세계 국제공산당 기구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데에 지령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방편으로 우리 같은 약소민족의 지도자들, 특히 그 지식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소련하고 협조를 하면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민족 해방을 이룩하고 또 이 유산계급의 독재,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줍니다. 소위 계급 해방, 민족 해방을 동시에 이룩하게 할 수 있다고 보임으로써 사실 일제시대 우리 지식인들 가운데는 그 메시지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진 좌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 면에서 결국 이 좌익들과 좀 협동을 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일찍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였다 하더라도 일제시대에는 애국적인 동기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만약에 공산당과의 관계만 끊고 이 나라 세우는데 합심을 하면 같이 일할 각오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공산주의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졌던 박헌영과 해방 후 3번이나 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박헌영은
벌써 공산주의를 먼저 앞세우고 민족 독립을 얘기하는 사람 때문에 그것이 결렬되었고, 공산당 공산주의에서 벗어난 조봉암을 기용하여 농지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즉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즉 다수를 위해 필요한 개혁을 앞장서서 시적절하게 이룩하는 것이 혁명적 공산주의를 막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고, 바로 그 때문에 김일성이 생각했듯이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 농민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호응을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분단을 받아들여 민족의 반을 팔아먹고 분단의 씨앗을 심었다는 그런 그 주장이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승만 박사는 2차 대전, 즉 태평양 전쟁이 끝나기 전에 나라가 그 분단될 것을 우려하면서 소련이 들어오지 않도록 미국을 설득시키는데 애를 썼고, 그 다음 결국은 유엔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다시 통일된 민족국가로 독립할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미국은 처음에 소련의 위협을 이승만 박사만큼 깨닫지 못하고 협상을 통해서 한국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그 자세로 미소 공동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운영했지만, 공산당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들은 모두 소련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간과한 잘못된 정책이었던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주장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결국은 유엔으로 한국 문제를 이관하는데 협조를 했고, 유엔 총회는 한반도에서 38선으로 나뉘어인 남북이 동시에 인구 비례의 선거를 함으로써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게 한다는 결의를 합니다. 그때 그 결의대로 우리가 남북한 선거를 했더니 분단은 거기서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막은 것이 소련이고 소련의 지령을 받는 김일성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바로 그 시점에서 김구 선생과 이승만 대통령이 길이 갈라지게 됩니다. 김구 선생도 우익의 지도자였고, 이승만은 임시정부에서 탄핵을 당했지만 미국에서 계속 강대국을 상대로 하는 외교 중심의 독립운동을 하면서 우리 임시정부를 강대국들이 인정해 줄 것을 계속 호소를 했고, 김구 주석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 분이 누가 되든 한 사람을 중심으로 뭉쳐서 독립을 이룩하자. 김구 선생도 1947년 12월 초까지도 설사 어느 한 지방만이 남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중심으로 독립을 해서 독립국가로 세계에서 인정을 받아야 나머지 국토를 다시 찾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다. 이승만 박사가 똑같은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1947년 12월 2일 장덕수 암살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이 김구 선생이
미국의 조사 대상에 오르고 이승만 박사가 어떻게 힘을 써줄 도리가 없다고 하자 김구 선생은 급격하게 이승만의 등을 돌리고 자기는 북으로 가서 남북 지도자간 협상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그 전까지 당신이 걸어온 길을 부정하는 그런 아주 현명치 못한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 시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서류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벌써 이 임시 인민위원회 정부를 46년에 출범시켜 공산화를 과정을 진척시키고 있던 그 소련군이 이제는 형식적으로 북한을 독립시켜서 위성국가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다 세워서 죄송합니다. 헌법 초안을 만들어서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이 조목조목 그걸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인데 이미 분단은 이제 결정된 사실이었죠. 즉 유엔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뭐 당연한 것이었고 남북이 소련 의사대로 통합될 것을 기대하는 스탈린은 자유의지로 이 선거가 이룩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거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 내막을 모르는 김구 선생은 마치 김일성하고 대화를 하면은 통일된 국가 수립이 가능하다는 환상에 젖어들었던 것입니다. 김일성 동무에게 보내는 충고라고 하는 문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문건들이 다 나와서 이 경북대학교에서 발간한 이 소련 관련 문서집에 우리말로도 번역된 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김구 선생이 오면은 김구 일행이 오면은 이러이러한 거를 해라. 박대회의에서는 이러이러한 거를 결정하고 축소회의에서는 이런 걸 하라. 바로 소련이 주장하는 미군 철수 선거 반대 등등 바로 그것을 민족 지도자들이 이제 주장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어느 정도 소련의 복두각시였는가 하면은 그 문건들이 두 가지의 다른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서 공산당원 동지에게 보내는 명령조의 글, 다바리슈 김일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된 후 북한도 소위 비밀리에 남한에서까지 선거를 했다면서 이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선포한 후로는 형식적으로 보내는 스탈린의 편지는 김일성 씨에게 하고 깍듯하게 국가 수반의 대우를 하는 어조로 나오고 또 사인도 소련의 공산당 순회가 아닌 국가 대표로서입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자기네 의무부에 대해 지령을 그리고 이제 이 뒤로는 김일성에게는 이제는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에 정식 수교를 하자고 요청할 때다. 마치 어린아이 손 이끌듯이 지시를 하고 또 자기 의무부에는 북한의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수락을 하고 다른 공산주의 위성국가 가령 헝가리라든가 폴라라든가 그런 나라를 하고 수교를 촉진하도록 도와라. 이런 식으로 표면화된 문건들에는 독립된 국가로 대우를 하지만은
공산당 지령은 전혀 다른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는 그 문서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좌익들은 북한은 진정한 독립국가였고 남한은 미국의 괴뢰였다고 하는 옛날부터의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을 그대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험난한 것을 해치고 나라를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세우는 것이 이승만이 박사의 가장 큰 공로인데 그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로가 아니라 거대한 죄악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자들의 밑으로부터의 책동으로 쉽게 공산화되었을 것인데 이승만 박사의 대외 외교 수완 때문에 한국은 국제적 주제로 등장했고 독립해서 유엔이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을 그들이 우리들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승만 박사를 평가자가 하기 시작한 직접적 원인은 4.19였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했던데 선거 부정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니까 국민이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승만 박사의 잘못이었느냐. 또 한 가지는 1952년 전쟁 중에 소위 정치파동,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걸 일으켜서 억지로 개헌을 해서 직선제를 도입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에 앞서서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승만은 혼자 도피하고 국민들 보고는 정부를 믿고 남아있으라고 하는 방송을 계속 틀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당신이 하는 일은 모두 대통령 담화라는 형식으로 국민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기록이 나와 있고 다행히도 최근에 연대 김명섭 교수를 비롯해서 학자들 몇 사람이 그런 자료를 통해서 이승만 박사의 통치 스타일을 제대로 규명하는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욕심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승만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얘기죠. 근데 그분에게는 사생활과 아주 공적 생활에 구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만들고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살찌게 하는 것 이외에 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80대 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안일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생각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승만 박사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952년에 전쟁 중에 말을 갈아탄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신이 손을 놓으면은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승만의 실력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미군과 유엔군의 도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으며 또 전쟁 중에 그리고 추후에 그 막대한 권총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 작태를 보면은 그때 국회가 또한 얼마나 무책임할 수도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직선제로 전환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70% 이상의 득표를 해서 재선되셨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국회에 맡겼으면은 재선이 안 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배우고 깊이 생각을 해야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참 옷을 공짜로 받은 국민이 그 옷에 걸맞는 그 몸을 갖고 오냈을 것입니다. 사실 1948년 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혁명이었습니다. 저는 서양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우리 현대사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혁명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주체와 그 권력 체제를 뒷받침하는 이념과 이상을 바꾼다는 것. 제일 핵심입니다. 바로 일제하에 천황의 식민이었다가 그 다음에 미군의 보호를 받는 그런 처지에 있던 우리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그것도 아직도 남존여비 사상이 지배적이었던 나라에서 여성까지 참정권을 갖는 그런 헌법을 토대로 나라를 탄생시켰다는 것은 혁명이라고밖에 달리 부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형식으로 볼 때 대부분의 혁명들은 민중이 들고 일어나서 피를 흘리면서 그 쟁취하는 말하자면 새 체제를 말하는데, 우리가 얻은 것은 우리 민족이 일제에게 주권을 뺏긴 일에 항상 갈구하던 것이었지만 우리가 우리의 물리적 힘만으로는 그것을 해내기가 불가능했었는데, 연합군이 일본을 패배시킴으로써 그걸 대신 해줬던 것입니다. 즉 힘의 균형이 우리 쪽에 다른 강대의 이웃에 힘이 보태졌기 때문에 체제의 전복이라는 것이 가능했던 거죠. 해방 이후에 그 독립까지가 그런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4.19를 혁명이라고 우리는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잘못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4.19에 일어선 사람들은 본래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대로 우리가 국가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경험의 미숙 때문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또 이 정치인들의 욕심 때문에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하고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이지 대한민국 자체를 뒤엎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거였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게 겉으로는 자기를 대상으로 항거를 했던 학생들을 칭찬하고 병원을 방문하며 위문하셨습니다. 젊은이들이 불의를 보고 일어나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아니다. 민주의식이 이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라 하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천하의 독재자로 몰아갔고 지금 우리는 몰고 있는데, 학생들의 피해 보답한다는 이름으로 교수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정선거 바로잡고 부정이 깃들였던 부통령 선거를 다시 하자는 것이었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미국 측이 상당히 버거운 상대로 여겼던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 하는 생각을 벌써 50년대 초에서부터 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봐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조명하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깊이 있게 또 폭넓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기회만 있으면 공명선거 하시오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통령이 대통령을 이곳이 대신할 수 있게 된 우리의 헌법 때문에 정치인들 사이에서 부통령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거대한 무리수를 자유당이 쏟기 때문에 사익을 구하는 불상사가 생겼던 것입니다. 만약에 4.19가 대통령의 하야가 아니고 부통령을 다시 선거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은 훨씬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일입니다. 5.16도 필요 없었을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 같이 나는 군인으로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런 일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 같이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했지만 실적으로 대통령의 자격을 증명해낸 그런 인물이 우리의 지도자가 됐던 것이 참 다행이었고 저나 의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는 걸 또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영화관에 이승만 대통령은 참 4.19 때문에 평생의 업적을 자기 국민들로부터 부정당하는 그런 그 불행에 빠져드는데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의 발전이었느냐, 또 국민이 민주시민으로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4번을 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 바로 3월 15일에 신익기 선생이 조병옥 씨가 결국 타계함으로써 상대방이 없이 당선됐던 그런 그 대통령인데 선거 부정을 근거로 해서 역사적으로 완전히 매도당하는 그런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도덕적 사고 능력, 객관적 사고 능력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선출한 대통령들을 감옥에 보내고 또 탄핵하고 하는 것이 마치 민주주의의 승리인 자랑인들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연 자랑이겠습니까? 나라란 지도자와 또 일반 국민이 같이 움직여서 총체적인 실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어떤 단원 하나가 삐걱거려도 그 음악은 망쳐지는 것이고 지도자가 지휘자가 실력이 없으면 그 음악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사실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독립정신이 나도 살고 남도 산다고 하는 그런 그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속에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아주 보편적 이상과 가치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기 때문에 시작했고 또 그거를 준수해왔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 때 이르러 경제적으로 크게 도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북한과 남한 같은 민족, 같은 역사를 지닌 같은 재능과 같은 가족애를 가지고 극성스러운 그런 민족인데 그 대조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건국 정신의 차이입니다. 공산당은 노동하는 다수를 평등하게 잘 살게 해줄 테니까 공산당만 믿어라. 당신들은 당의 명령만 따르라 하는 그런 체제였고 우리는 국가가 모든 사람의 삶에 대해서 삶을 평등하게 만들고 그에 그런 책임을 져주지는 못하지만 각자가 자기 역량껏 뛰면은 스스로 내 행복을 획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해주고 특히 교육을 뒷받침해 준다 하는 그런 그 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해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했던 못했던 우리 국민은 잘 살아보세 하는 구호 밑에서 자기 힘을 100% 이상 발휘하면서 뛸 수 있었고 뛰었기 때문에 남북한의 차이가 이처럼 벌어진 거죠. 즉 힘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승만 정신의 이승만의 독립정신이었고 반공을 했던 것은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것이 우리가 탈구하는 독립과 또 국민의 복지나 행복과 상치되는 것이고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지 결코 절대 다수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든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끔 걱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사회주의라는 말로 그 북한을 얘기하는데 사실 공산주의자들의 술책입니다. 사회주의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고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것이 있어서 소위 잘되는 나라들 영국이나 북구, 핀란드,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사회민주당이 오랫동안 집권해온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공산주의, 계급투쟁 같은 것을 입에 올리지 않고 복지국가로서 끊임없이 발전했기 때문에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그 이상사회를 그렸던 사람들의 기대에 상당 정도 동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사회라고 하는 사회에서는 사실 사회주의라는 말은 본래 정치 민주화만으로는 안 되니까 사회가 공평하고 공정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고안이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 설계들을 한꺼번에 부르기 위해서 사회주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하면 젊은이들 사이에서 좋은 것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대신에 사회주의라는 말로 북한을 지칭하면 사회주의가 나쁜 게 아닌데 하는 그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가운데서 가장 극단적으로 체제를 다수의 이름으로 뒤엎어서 가진 자들을 아니면 이 정치적인 권리가 없는 세력으로 타도하자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이고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항상 일당 독재, 일인 독재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반공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지금 이해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서 공산주의는 바로 우리가 갈구하는 민족 독립 그리고 자유, 진정한 의미의 평등, 기회평등의 보장하고 상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배격하신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질의응답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